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8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뭐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웹전에 김병관 의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2부는 가신다는 걸 붙잡았습니다. 2부까지 같이 하자.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네, 2부도 우리 5명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뭐 이제 시사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지난주에 하지 않았거든요. 이번 주에 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다른 것보다도 저희 녹음하는 날이 오늘 1월 6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녹음을 했는데 오늘 오전 또 오후 갑자기 뭐 빅뉴스 속보가 터졌죠. 속보가 그 북한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했는데 성공했다. 본인들의 주장인 것 같아요. 아직 확인되진 않은 거죠, 이게? 예,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벌써 작년 12월, 2015년 12월에 북한이 벌써 자기들은 뭐 이렇게 개발할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미국 백악관에서는 아닐 것이다. 또 우리 국방 또 고위 관계자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면 그 핵실험보다 한 1000배 가량 더 강한 게 수소폭탄인데 네. 지금 진도가 4.8 나왔으면 2차, 3차 핵실험한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닐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위원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최고위원회가 소집되고 네. 우리 당의 국방안보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국방부도 인공 지진파가 감지되었고 그 진도가 4.8이었다. 네. 이것으로 봤을 때 핵실험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 핵무기의 종류는 특정할 수가 없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4.8 네. 리터 규모 4.8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소폭탄이라고 하면 그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훨씬 강한 진도가 검출되었을 것이다. 뭐 최소 6.0 이상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역대의 미국과 소련만 수소폭탄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소폭탄의 위력이 뭐 TNT 수 메가톤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발력이 너무 엄청나고 그것에 의한 살상력이 가공해서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진도 규모로 봤을 때 또 그간의 북한의 핵무기 개발 기술 수준을 보았을 때 핵융합탄이라고 하는 수소폭탄을 개발해서 실험했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가 네네.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 증거상. 그런데 그러면 왜 북한은 이렇게 본인들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이번에는 지금 뭐 핵실험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까 네. 지난번에는 중국하고 미국한테 얘기를 했는데 하기 전에 이번에는 이야기하지도 않고 이렇게 실험 먼저 한 것. 그리고 지금 뭐 남북 관계가 안 좋아졌다가 조금 경색국면에서 벗어나는지 않나 싶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했는지.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포석이 있을 것이겠습니다만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이것은 북한의 내치용이다. 김정은의 정치적 위협을 과시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이른바 핵폭탄의 최고위급이라고 하는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대내적으로 과시함으로써 자기 통치권을 확립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제일 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외교적으로는 그간의 북한은 어쨌든 자신들의 핵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고 첨단화되고 있음을 과시하면서 그걸 통해서 미국을 협상장에 끌어넣어서 뭐 육자회담이 됐든 아니면 북미 직접 대화가 됐든 대화 틀을 복원해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바를 얻으려고 해왔는데 미국이 한사코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정책을 견지하면서 의도적으로 무시해 왔죠. 네. 이런 가운데서 북한으로서도 최고 강수를 한번 날려서 미국을 다시 이를테면 협상 테이블로 끌어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오이사 조치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립되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은 더 고립될 것 같은데. 네. 그게 정말로 북한 내치를 위해서만 그렇게 했을까 또 의심도 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가해지고 네네. 봉쇄가 가해지고 했지만 그것이 북한에게 별 타격을 못 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대회에 분명하게 사인을 보내면서 제재 말고 대화로 나와라.
하는 강력한 시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대한민국 최고의 북한 핵 전문가 정청래입니다. 그러면 이수혁은 뭐야? 이수혁 부부는요, 저 최고의 전문가고요. 그분은 네. 가장 뛰어난 전문가죠. 네. 우선 북한의 핵실험이 수소폭탄 실험이든 아니면 원자폭탄 실험이든 이것은 잘못된 일이고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남북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밖에서 바라보는 북한과 북한에 대한 또 내재적 접근을 우리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럼 북한을 왜 이 시점에서 핵실험을 했을까? 네. 그것은 첫 번째는 대미용입니다. 북한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것으로 뭐 남침을 하겠다든가 이런 게 아니다. 그게 대미 협상용이다. 이건 분명한 거고요. 왜냐하면 핵을 통해서 체제 안전 보장을 받고자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체제 안전용이다. 네. 그러니까 대미용으로는 체제 보장용이고 대내적으로는 체제 안정용이다. 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했던 때가 2006년 10월 9일입니다. 네. 그때 제가 하루 전날 KBS 정관의 열린 토론에 북핵 실험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예정되어서 땜빵으로 제가 갑자기 차출돼서 토론 나갔는데 토론 준비하는 중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최초의 1차 핵실험입니다. 그때 모두 다 깜짝 놀라서 첫 번째 핵실험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진짜 맞아 죽을 각오로 그때는 이제 여당이었으니까 생방송이었어요. 제재도 못하고 편집도 불가능해.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시의 대북 강경책이 불러온 재앙이다. 앞으로 두고 봐라. 이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지만 국민들은 미국 책임을 첫 번째로 꽂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3일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전남대 특강을 통해서 저하고 똑같은 발언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남의 사정이 없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햇볕 정책의 성과다. 김대중 대통령 출범 이후에 50년 동안 북한을 다녀온 사람이 200명밖에 안 되지만 햇볕 정책 이후에 금강산에 100만 명이 다녀왔다. 네. 우리가 경쟁력 있고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햇볕 정책 덕분에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는다. 네. 이 발언을 했고 며칠 후 MBC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국민들에게 여론조사했는데 놀랍게도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냐? 미국이 1번이었어요. 제일 많았고 두 번째가 북한이었어요. 그러니까 햇볕 정책이 가져온 놀라운 국민들의 인식 변화거든요. 지금은 아마 여론조사하면 북한의 잘못이다.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미국은 별로 안 나올 거예요. 그만큼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후에 남북 대결 정책이 강화되고 우리는 북한하고 아무런 한라인과 대화의 채널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깜깜하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특히 또 어려울 때일수록 대화의 끈, 평화의 끈은 놔서는 안 되죠. 우리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런 발언을 했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이 불안해할 필요는 저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 우리가 북한하고의 군사력 비교에 있어서요. 핵무기는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그래서 이제 비대칭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북한을 섬멸할 그런 충분한 국방력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의 결론으로 내리고요. 진성준 의원 나의 명징한 분석과 해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 진성준 의원 대답하기 전에 제가 이 진짜 나타 녹화하기 2시간 전에 신넘버스를 또 다른 팟캐스트 녹화했지 않습니까? 다른 팟캐스트도 하고 있습니까? 네, 녹화를 했는데 들어보시기 좀 바랍니다. 자제해 주세요. 네. 방금 정청래 의원이 최고의 북한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2시간 반 전에 했단 말하고 토시를 안 틀리고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럼 내 수준이야? 그러니까 이걸 최고의 전문가를 할 수 좀 의심쩍다. 자, 이런 그러면 말씀. 신넘버3에서 하지 않았음직한 발언을 제가 할게요. 네. 오늘 국방부에 와서 비공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수소폭탄 실험은 아닌 것 같다. 그쪽 위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일단 믿어야 되지만 그 근거로 됐던 것이 리터 규모로 4.8밖에 안 됐다. 이전엔 4.9였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폭탄 엄청난 위력이 있는데 4.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소폭탄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전문가로서 제가 분석을 해보면 북한은 계속 기술 혁신을 해서요. 소량화 경량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터 진도 규모로 4.8이기 때문에 수소폭탄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은 너무나 지엽적인 분석이다. 그럴 수 있을 그리고 것 같아요. 앞으로 수소폭탄인지 아닌지는 추후에 과학적 검증과 데이터를 거쳐서 필요하겠죠. 발표를 하겠지만 국방부의 분석은 믿지만 어쨌든 오늘 그 분석의 근거는 너무나 작았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진호님 대답하시기 전에 저는 저 김 부장 생각을 좀 듣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정치권 바깥에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이니까 네. 왜 보통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저 안철수 전 대표랑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안철수 대표가 항상 그 안보는 우리가 더 보수적이 된다 이런 걸 강조했었고 유승민 뭐 새누리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안보는 보수, 진보는 경제 뭐 이런 말을 하셨는데 평상시에 북한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정세현 의원이 이런 거 터져도 대화에 끌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당장 더 강하게 봉쇄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 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안보에는 보수 진보 이런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게 정답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뭐 보수가 진보고 누가 뭐 그 보수가 안보고 누가 안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회사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대화가 있는 도중에는 어쨌거나 서로 안정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대화가 없는 상태가 사실은 가장 불안한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계속 대화를 하는 중에 뭔가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안보이건 아니건 간에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제가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정치하면 대화와 타협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북한과 남한 사이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뭐 타협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이 기본적으로 그 안정되어 있는 상태는 지속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님 분석에 다 동의하면서도 이제 군사기술적으로는 우리 군이 심각한 허점을 노출한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 얘기냐면 그간에 우리 군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그 준비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핵실험 준비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다고 장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놓쳤거든요. 그렇죠. 전혀 몰랐죠. 그래서 깜깜이 모른 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하는 거고 그 핵실험도 북한의 주장대로 하면 새로운 무기 아닙니까? 수소폭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를 새롭게 실험한 것인데 이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군사기술적인 허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북한에 대해서 위력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 체계는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 타격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른바 킬체인 시스템의 맨 첫 번째 단계거든요. 근데 핵실험 준비도 포착을 못했는데 발사를 어떻게 사전에 포착해서 선제 타격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군사기술적으로는 취약한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군사적 과제로 우리에게 남게 그렇죠. 된 것이죠. 그건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네네. 네. 저 그런데 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또 하나가 왜 항상 뭐 선거 때마다 북풍이 불어오긴 했습니다만 또 총선 3개월 전에 또 위안부 문제로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곤란에 빠졌을 때 왜 하필 북한에서는 또 저럴까? 북한도요. 하나의 국가로서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김일성 욕하면서 반공 체제를 굳혔고요. 그리고 북한은 또 남쪽 욕하면서 체제를 굳혔거든요. 네. 그로 전문 학술 용어로 적대적 상호 의존 관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도 북도 항상 외부의 적을 이용하면서 내부 체제를 공고화했는데 이 정치의 계절에 북한이 놓칠 리가 없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북한을 추종하는 오리지널 개념으로의 종북 세력. 여기는 북한을 진짜 제대로 알아야 돼요. 북한이 하면 모두가 뭐 잘했듯이 무슨 생각이 있겠지 깊은 뜻이 있겠지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고 북한이 소위 말해서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배신을 때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엔에 동시가입 절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엔에 동시가입을 했어요. 근데 북한이 그거는 지금까지 그때까지 두 개의 조선 책동이다. 그 영구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거다. 하고 북한이 계속 선전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무런 해명 없이 바로 동시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의 두 개의 조선 책동을 반대하는 실제로 거기에 추종하는 남쪽의 세력들은 그냥 뻥친 거예요. 이때 한 번 있었고요. 또 하나는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 주장했잖아요. 어느 순간 소리소문 없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둔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북한도 국가로서의 작동 원리가 있고 국익적 관점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총선이나 대선 때 반드시 북한의 존재감을 알리는 이러한 행위들을 한다. 그래서 제가 대화의 끈과 평화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인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맞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다. 그렇지만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규탄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국제공조를 해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해야 되는 거죠. 니들이 하는 대로 호락호락 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한쪽에서 하고 또 한쪽 사이드에서는 그러나 대화를 해야 돼요. 북한이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짐 싸가지고 북유럽으로 이사가지 못하고 영원히 우리 이 북쪽에 살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봐요. 지난번에 목함지리 사건 때 하루에 날라간 돈이 34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의 10분의 1이 하루 동안 날라간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당위적으로 민족 공동체이기 당위적으로 통일해야 된다. 뭐 대화해야 된다. 냉전의 벽을 낮춰야 된다 하는 것이 당위의 개념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전쟁 나면 다 죽잖아요. 안 죽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적 관점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남북 관계를 관리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손희 원장님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권 밖에 있었을 때 뭐 북한에서 핵실험하고 뭐 이렇게 그때 들었던 이야기랑 어쨌든 정치권에 들어와서 오늘 이렇게 들었던 거랑 상당히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뭐 저야 자세하게 그 뭐 이렇게 국방위원들 같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 무장 강도를 만날 때 살아나는 방법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라 그러잖아요. 말을 시키라 그래요. 말을 시켜서 얘기가 진전이 되면 못 죽인대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최고위원회에서 문 대표님이 우리가 남북 무슨 뭐 민간 교류도 막은 그 무슨 오이사 조치 있었잖아요. 그럼 풀렸습니까? 아니 안 풀렸죠. 안 풀렸죠.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간 교류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때 제 생각에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민간 교류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뭘 생각했냐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건축가들이 늘 얘기하는 걸 제가 오늘 학회를 한번 가봤는데 한국의 그 민간 한옥의 그 자취가 다 사라졌대요. 그리고 한옥이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계승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싸그리 다 없어지고 지금은 한옥 전주 같은 데다가 옛날식으로 이도저도 아닌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개성에 가면요. 한옥이 그대로 살아온 그런 수천 호가 그대로 존재한대요. 근데 이 건축가들이 거길 넘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굴뚝이나 아궁이나 부엌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없어진 건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옥이 진화되어 온 것을 연구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에 문 대표님 얘기하신 거 들으면서 내가 그 건축가들을 연결을 해서 그 연구를 시키면 민간이 좋지 않을까 하나였고 두 번째는 제가 항상 생각했던 그 조선어학회 그래서 이 북한에서 말이나 글이 진화돼 온 것들과 한국에서 밑에서 그 진화되어 온 것들을 지금 많이 달라졌잖아요. 우리 외래어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말이 되었고 그래서 이것들 한번 같이 학회를 해서 이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민간 교류를.
서로 관심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뭐 수소폭탄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민간 교류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무장 강도가 죽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든 대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뭐 네 분 결론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해야 된다. 대화권을 놓치면 안 된다. 이 상황에서도요. 매우 놀라운 특수한 네.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개성공단입니다. 이 상황에도 출퇴근하고 있고요. 네. 이 상황에도 남쪽 북쪽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5만 6천 명이 이렇게 있고요. 다른 민간 교류가 다 끊어졌어요. 근데 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의말 큰 사전. 그러니까 남과 북이 동시에 사전 만드는 거거든요. 그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희망의 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가 없으면 뭐 대립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이렇게 자꾸 북한 경제를 봉쇄하면 북한 경제가 중국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사실 중국이 북한에 인프라를 엄청 투자하고 있습니다. 30년, 100년 이렇게 빌리면서 계속 인프라를 투자하고 있는데 그리고 항만 놔주고 철도 놔주고 또 아스팔트 놔주고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갖고 갈 게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금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채굴권, 네. 광산 채굴권을 팔아넘기고 있어요. 네. 결국 팔다 넘어가는 못 거죠. 살겠으니까 결국 파는 게 이제 광산 채굴권 50년 이렇게 팔고 있어요. 50년, 100년씩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연관되어 가지고 정말 더 큰 문제가 날 수도 있겠다. 진짜 뭐 북한이 무너지면 북한이 우리 땅이 아니고 중국으로 할 수도 있다는. 중국이지 백두산 같이. 그렇죠. 급속한 친중화가요. 북한의 생필품의 지금 80%를 중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네. 대화가 필요하다. 뭐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죠. 네. 네 분의 생각이 다 똑같다고. 저도 똑같습니다. 예, 똑같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아니죠. 어제 일부에서 마지막에 잠깐 이제 손위원장이 말씀하신 거, 소녀의 눈물, 소녀상의 눈물. 소녀상의 눈물.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6일자 국민일보 기사 제목이 왜 더불어민주당인가 했더니 소녀상의 눈물 현수막으로 증명. 이렇게 해서. 우성규 기자. 이건 얘기를 해줘야 돼. 우 기자님 네.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이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손혜원인가 증명했다. 이런 데 트진데 댓글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줬었는데 이게 탄생되는 게 아까 말한 정청래 의원이랑 같이 그 나누는 집 방문하고 나서 갔는데 예. 그 할머니들 이제 거동도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말도 못 하시는 분들 눈도 안 보이시는 분 이제 이렇게 몇 분 쭉 계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데 갔을 때 한 번에 그냥 뭔가 이렇게 탁 와요. 네. 편견 없이 봐요. 그 순간을. 그래서 그분 얘기하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냥 이제 그러다가 나오는데도 한 시간을 거기서 머물렀는데 굉장히 짠했어요. 저분들이 저러고 있는데 참 우리가 이러고 있네라는 거. 근데 뭐 굉장히 편안하게 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무실에 들어왔더니 그 프랭카드를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략에서 주신 그 문구를 봤는데 뭐 위안분이 뭐 할머니니 근데 제가 그 할머니를 바꾼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게 할머니라고 생각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분들이 지금 그분들이 할머니지만 그분들이 지금 얘기가 그 옛날 얘기잖아요. 끌려가셨을 때는 소녀였죠. 그렇지. 네. 그래서 그 소녀상을 집어넣으면서 이제 한번 넣어봐라 해서 넣었는데 제 느낌에 그 굉장히 메타포가 강한 그 문구입니다. 소녀상의 눈물이라는 거 우리가 닦아주겠다는 거. 근데 처음에는 국민이 닦아드리겠습니다 했었어요. 근데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반응이 너무 나쁜 거야. 그래서 그 반응들을 가만히 들으면서 이제 시간을 몇 시간을 홀드를 했어요. 밤에 10시, 11시, 12시가 돼가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다가 그 글귀를 올려주신 분들 중에 그 얘기가 있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닦아주겠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네. 11시 반에. 바꿔서 그리고 그 페이스북에다 바꿨다는 얘기를 썼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얘기해 주셔서 바꿨습니다라고 하고는 다음날 올라갔는데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국회의원분들도. 그렇습니까? 뭐 이게 무슨 감성적이냐.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알아보냐. 근데 저는 그런 촉이 좀 있잖아요. 네네. 대중을 보는. 근데 그래서 이걸 못 알아보면 어떡할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었는데 그 네티즌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지면서 이제 기사가 났죠. 그래서 기자한테는 저는 잘 모르는 기자인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써준 것이 너무 고맙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 만약에 제가 그 나눔의 집에 가지 않았다면 그 소녀상이라는 이 단어와 이 할머니들을
같이 이렇게 놓고 하는 건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시간 날 때마다 인터넷 각종 게시판 들어가서 눈팅하는 게 일이거든요. 지금 대중들은 뭘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뭐 정말 난리 났었어요. 박수 다 박수 치면서 이렇게 해서 바꿨구나라고. 근데 정 의원님은 뭐 4번째 방문하셨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할머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었죠. 네. 그 할머님들이 지금 정부에 했던 협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밖에 듣지 못하니까.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할머니들의 가슴속 언어를 갈 때마다 듣습니다. 근데 저는 충격적인 말이 뭐였냐면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박근혜 정 떨어졌다. 그리고 왜 우리하고 한마디 상의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들은 예상이 가능한 말이잖아요. 근데 한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 해방이 안 됐다는 거예요. 본인들 해방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왜? 진정한 법적 책임 인정과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아직도 해방이 안 된 거예요. 할머니들한테는. 저는 그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큰절 드리고 이제 뭐 할머니들한테 제 재롱을 많이 떱니다. 10남매 10번째 막내라고 하면 다 웃고 그리고 막 그러면 이제 일부러 제가 이제 막 농담을 해요. 너무 무겁고 그러면 눈물 나니까. 근데 갈 때마다 똑같은 말씀이세요. 갈 때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제 인사드리고 거동 못 하시는 분 같잖아요. 침대에 누워 계신 분. 치매도 오시고 어둠에 잔뜩 얼굴에 잔뜩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이 분이 이 할머니는 얼른 못 사실 것 같은데 과연 이 분은 말도 못하고 못 알아보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하는데 그냥 이제 치매 걸리셔가지고 참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본이 어떻게 했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그냥 눈도 초점도 없어 나랑 마주치는데 그때 그 순간에 눈물 나더라고. 이 할머니는 아무 상황을 모르고 있어 지금. 네. 예.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가서 이제 어떤 분이 예쁜 할머니가 한 분 있었는데 저는 그분이 눈이 안 보이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한참 뭐 한 3, 40분이 넘어갔는데 그때 딱 벼랑간 이분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목소리는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아 누군가 했더니 그 사람이구나. 근데 요새 뭐 잘못해서 텔레비에 보니까 못 나온다대. 다 듣고 계셨네. 그 얘기를 3번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어? 이쁜 할머니가. 그래서 목소리가 그 사람 그때 괜찮았어. 우리한테는 참 잘했는데 그 사람이구나. 정청래구나 그랬지. 근데 뭘 잘못했어? 왜 못 나오고 그랬어? 안 나와서 한참 안 나와서 걱정했다고 이렇게 3번 얘기하셨더라고요. 진성준 의원님 그 당내에서 소년상의 눈물 운동본부를 설치하겠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굴욕적인 한일 협상의 실체가 이를테면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재단 설립 기금 10억 엔을 받는 대신에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또 불가역적으로 종결한다라고 하는 합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아주 심한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거는 역사의 문제인데 일본이 자기들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10억 엔을 선심 쓰듯이 던져주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끝내겠다라고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위안부 재단을 설립할 기금을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마련할 테니 협상을 무효화하고 다시 해라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거를 시민사회에 제안하고 당이 왜냐하면 직접 모금운동을 전개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법상 또 선거법상. 그래서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모금운동을 전개해서 우리 국민의 손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정부의 이런 굴욕적인 협상은 무효화해서 일본의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또 법적 배상을 분명하게 하는 협상을 다시 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당이 소녀의 눈물 운동본부를 만들기로 했는데 소녀상의 눈물 운동본부를 만들기로 했는데 뭐 일본군 위안부의 법적 책임과 법적 배상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운동본부 이러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감성적인 언어로 소녀상의 눈물 이렇게 장명하게 된 거죠. 이것도 이제 손혜원 이펙트. 손혜원 효과입니다. 정권을 교체하면 그럼 재협상하는 겁니까? 저는
새누리당이 양심이 있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또 민족적인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즉각 국회에서 무효 선언을 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정부에게 무효화를 선언하고 재협상에 나서도록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잘했는 협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그래서 이번 4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 국회에서 무효 결의를 하고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정 의원님. 네. 안행이시니까 네. 지금 이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서 네. 젊은 대학생들이 거기 가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네. 비를 맞아 가면서. 네. 근데 경찰들이 또 학생들을 체포하고 있고 끌어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뭐 안행이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어제 두 분의 국회의원이 가서 네. 그 대학생들이 부탁을 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런 부탁을 받으면 바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자마자 전광석화처럼 끊자마자 강신명 청장한테 전화했죠. 모든 걸 떠나서 비인간적인 이런 조치를 하지 마라. 즉각 종로경찰서에 지시해라. 지시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 풀린 줄 알았어.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대표격인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나도 갈 텐데 그 간사 평화나비 네트워크 간사인가 그렇대요. 28살 먹은 여학생은 아니지 이제. 예. 근데 여성분인데. 그래서 내가 가서 바로 알아봐야 되니까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라. 그랬더니 왔어. 근데 이제 예쁘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 진성준 같은 경우는 나는 이렇게 얘기했어. 엄마 아빠가 미남이신가 봐요. 뭐 참을성이 그 있어? 뭐야 그게? 그러니까 쓰리 쿠션이지 이런 거. 그랬더니 우회적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해결 됐냐고 그랬더니 전기장판만 가져오기로 했대요. 그래서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 전기를 끊었지. 근데 11시 넘어서 서울시당 여성국장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의원님, 그건 경찰소관이 아니라 구청소관이라고 미룬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지금 11시 반이 넘었기 때문에 전화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침 일찍 즉각 조치하겠다. 그래서 종로 그럼 구청이잖아요. 그래서 정세균 대표한테 전화를 했어요. 바로 8시 반에. 구청으로 떠넘겼기 때문에 구청이면 우리 당 소속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좀 해결하시라고 하고 해결됐겠거니 했는데 확인 못했네. 노력은 하고 있다. 현장에 전기가 들어가는지 여부. 전기 끊었지. 그래서 이제 그 간사 그 여성분한테 제가 전했죠. 앞으로는 내 전화번호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한테 부탁하지 마라. 그럼 다 나한테 또 온다. 좀 귀찮다. 그러니까 직접 연락해라. 근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해결이 됐나? 좀 짠하더라고요. 어쨌든 정치권에서 못한 일을 그 국민들이 뭔지라고 거기 가서 그걸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짠한 기분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성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의 소녀상을 지키자, 또 굴욕적인 한일 협상을 무효화하자라고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으니까 길 가는 시민들이 뭐 빵이며 김밥이며 또 핫팩이며 막 이런 걸 넣어주면서 격려를 하고 있고 순회로 막 이렇게 가면서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북핵 문제는 제가 최고의 전문가고 가장 뛰어난 전문가는 이수혁 전 대사잖아요. 네. 근데 위안부 문제 이것에 최고 전문가는 전데 또 가장 뛰어난 전문가가 또 이수혁 대사더라고. 그분이 입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말 정치하게 탁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소개해 네. 드려도 될까요? 네, 하십시오. 허락 받고 하는 겁니다. 하십시오. 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 문제는 민족 감정이 개입된 고도의 정치적 문제이고 인권 문제는 근대 국제사회의 가장 강력한 인류의 규범이므로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위안부 문제는 한일 기본 조약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연원이 수십 년 거슬러 올라가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번 위안부 협정은 법적 구속력을 주장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고요. 근본 합의가 대한민국 헌법과 비엔나 조약 협약에서 요구하는 조약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2013년 4월 유엔 경제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도 따르지 않았고 따라서 근본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제 규범이 아니다. 라고 일갈했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불가역적 최종적 합의가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외교 전문가가 이야기하니까 그냥 귀에 쏙 들어오네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읽으니까 더 신빙성이 있고 공신력. 아, 그럼요. 그 이수혁 대사의 말씀 조금 더 소개하면 네. 모든 국제 규약과 협정 또 양국 간에 맺는 조약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국제 협정에서도 자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탈퇴할 권한을 주고 그럼요. 있고 조약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조약을 맺으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합의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조약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것을 그나마 문서화하지 않고 구두로 합의했다는 것이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 천만다행이다 그것은. 이런 얘기를 이수혁 대사가 그래서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아베 정권 이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돼요. 결국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함으로써 그렇죠. 이 협약을 무효로 돌려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하자고. 좋습니다. 네. 불가역적으로? 그렇지. 김 부장님 두 분 정말 얘기 잘하시죠. 전 열심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그런 걸 잘합니다. 경청하는. 너무 잘하시죠. 김 부장님은 그 솔루션 홀딩스 만들고 NHN한테 매각할 때 혹시 불공정 계약으로 계약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 뭐 나름 좋은 조건에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주는 거 있으면 받는 것도 있고. 네. 근데 이번은 국가와 국가 간의 협정인데 뭐 아무것도 얻은 건 없고 다 이런 것만 있으니까. 그 일본에서 그냥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10억엔밖에 잃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면 할머니들은 지금 어때요? 그 10억엔 받지 않겠다. 할머니도 그런 입장이신 겁니까? 근데 할머니들은요.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살 만큼 살고 있다. 일본한테 돈을 안 받아도 우리 국민들 성금도 있고 우리나라 예산도 있다. 그때 할머니들 동의하시더라고. 우리가 그만큼 이제 살게 됐다. 뭐 그 몇 푼 받냐. 네,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 근데 이게 이제 가보니까요. 아무런 통보 없이 또 아무런 사전의 협의도 없이 NHK 생방송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나눔 외집에서.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들도 국민들 다 그랬을 거예요. 이거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카메라가 뭐 몰려간 거야. 그래서 한 할머니가 정부에서 고생했어요. 그리고 정부는 저는 딸을 방침이에요. 그때 아까 그 이쁜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근데 그건 이제 그래서 전면 교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할머니 입장은 또 뭐가 되겠어요. 갑자기 방송 들이대고 하니까 또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옛날에는 좀 좋아도 했는데 정 떨어졌다.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럴 줄 몰랐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이수혁 대사 말씀인데 외교라고 하는 것은 상대 국가로 하여금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합의는 이번 협상은 상대 국가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다. 네. 이게 무슨 외교냐.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진성준 의원이 얘기한 것을 5자로 줄이면 외교의 본질. 그렇죠. 네, 그걸 얘기한 거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그 일본 언론 그리고 일본 정치인들은 우리가 10억엔 주는 걸로 손해상을 철거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네. 정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운수미 의원이 트위터에 재밌는 걸 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100억보다 더 많은 한 400억 500억 줄 테니까 야스쿠니 신사 없애라. 뭐 그런 얘기도 했던데. 김대중 대통령이요. 네. 정계동 살아계실 때 생전에 찾아가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교훈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외교의 본질은 국익이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하시면서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손잡을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그 크레물린 미국 뭐 이렇게 서로 냉전 대탕트 전에 그러면 절대로 적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손잡으면 안 되거든. 근데 두 나라가 결국 손잡고 또 미국과 중국이 핑퐁이게 하면 네. 손잡은 것은 국익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적이 계속 적이 아닌 거죠. 국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손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무런 국익도 민족 그렇죠. 정기도 그리고 어떠한 실익도 없는 그야말로 정권의 한건주의.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졸속 굴욕 뭐 그렇게 단어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른 이야기 가서요. 아까 그 당명 얘기를 했었는데 새 로고가 지금 투표 중입니까? 끝이 났습니까?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그럼 결정이 되는 겁니까? 11,000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 아니 투표가 그래서 예. 이제 6가지가 나와서 되게 유명한 이제 그 투표였는데 1번이 압도적으로 1번을 찍었는데 1번이 이렇게 칼리그라프를 그린 겁니다. 강병인 씨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쓰신 건데 그 댓글에 보면은 칼리그라퍼한테 자문 좀 받고 해라. 저게 글씨냐? 뭐 이런 그 댓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 두 분이 또 쓰셨는데 이 레터링 한 거를 로고를 보고 제발 좀 디자이너가 좀 아는 사람이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저런 폰트를 긁어다 놓고 뭐 이런 밑에다 제가 조용히 그랬죠. 그냥 폰트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쓰신 겁니다. 근데 6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당면과 마찬가지로 1등을 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붓글씨는 이제 제가 아주 중요한 그 로고로 우리가 킵하고 명절이나 이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로고로 제가 만들 거고요. 그리고는 5번 안이 결정이 됐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이것이 10시에 발표를 합니다. 로고 디자인하고 컬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심볼 마크는 미음자가 돼요. 이렇게 미음자가 되는데 그 미음이 4개가 컬러가 이렇게 겹치면서 달라요. 그래서 그 미음이 이제 민주의 미음이에요. 주된 컬러는 어떤 것이죠? 청색하고 그 녹색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전체적으로 청색입니다. 우리가 청색 주조를 가는데 조금 다양한 청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색을 갖고 이제 그 4개의 컬러를 만들면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진리와 정의로 이 4축을 만들려고 그래요. 혹시 제가 얘기한 거에 추가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요, 다 좋은데요. 네, 민주의 그 4귀탱이를 4개의 획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그냥 오늘 또 수소폭탄 때문에 제가 이 평화를 넣었어요. 자유와 평화 그리고 진리와 정의가 4기둥이 만나는 이 네모예요. 그게 민주의 미음으로 해서 내일 발표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당명 나왔고 로고 확정됐고 네.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겠네요, 이제는. 근데 이제 결정된 것은 끝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뭐 우리가 보통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네네네. 그걸 또 이제 뭐 선거 때 도움이 되게끔 해드려야죠. 네, 후보들이 네, 또 잘 다양한 활용하시고 디자인으로.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우리가 방송하는 동안에 정청래 의원이 트위터로 예. 본인이 저 트위터 친구 가장 많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우리 저 김병관 의장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달라. 그럼 여기서 바로 여쭙겠다. 좀 어떻게 질문이 많이 왔습니까? 질문이 엄청 폭발했어요. 네. 국정원에 전파 방해가 있나요? 뜨고 있지 않네요. 네네네. 계속 동글뱅이 돌아가고 있어요. 네. 엄청난 지금 멘션이 댓글이 네, 붙었죠. 너무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김병관에게 정청래를 안 물어봐 주세요. 안 묻겠습니다. 뭐 이런 걸 물어봐 달라고 하십니까? 대답할 수 있는데. 대답할 수 있어요? 예. 보통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이제 꼰대라는 표현 썼는데 네. 보통 꼰대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권위적인 거 싫어하거든요. 네. 그 정철구 의원님은 뭐 그냥 언뜻 보면 되게 가벼워 보이시고 전혀 권위적이지 않으신 것 같잖아요. 저는 그 국민들이 그런 거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저희가 보통 역대 대통령 선호도 조사하면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게 결국은 꼰대 같지 않아서거든요. 권위적이지 않아 보이는. 저는 뭐 그런 모습에서 정책위 의원님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다른 질문. 아까 전에 우리 방송에 나와서 청년에 관한 이야기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청년이 어렵다. 그 고용도 어려운 것이고 또 창업도 힘들고. 근데 이분은 지금 트위터에 어떤 걸 물어봐 달라고 했냐면 청년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약자, 어르신, 장애인 이런 분들도 재취업 또 장애인 분들은 처음부터 취업하기가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또 이분들 창업도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도 신경을 많이 좀 써달라. 어떻게 뭐 방법이 있으신가 이렇게 여쭤봤고요. 사실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지체장애인들 사회적 기업 만들어서 그 기업화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솔직히 되게 어려워요. 저희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제도적인
뒷받침들이 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좀 경증 장애인들이 그런 사회적 기업을 하고 이런 장애인 기업을 하고 이러는 것들은 비교적 쉽게 되거든요. 예. 근데 좀 중증 장애인이나 아무튼 그런 분들이 이게 회사 형태로 뭔가 하는 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문제 의식만 가지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해보고 싶은 영역이긴 합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분들은 또 따로 영입할 겁니다. 아니 진성준 의원이 내가 모르는 거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호위무사 맞네. 측근이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조금 재미나게 질문한 것 같아요. 저 김택진 대표하고 친한 사이냐고. NC소프트. 그분이 좀 저희 마지막에 저한테 아주 간단하게 보내주셨어요. 기대한다, 응원할게. 입당 소식을 듣고 네. 기대한다, 응원할게. 네. 짧지만 네. 굉장히 여운이 남는 응원이군요. 그렇죠. 네. 친하시다는 얘기죠. 친하니까 그렇게 보냈겠죠. 안 친하면 길게 써. 맞아. 안 친하면 길게 써. 혹시 내가 실수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만연체야. 그렇죠. 네, 그러나 아주 친한 사이라면 한마디 멘트로도 알 수 있지. 원래 김택진 대표님 말을 길게 안 하세요. 그렇지. 네, 짧게 하세요. 내가 김병관 의장하고 친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병관아 고생해. 이렇게 했을 거야. 그리고 많은 분들이 김병관 의장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지 질문이 공통된 게 성격이 어떠세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격 어떠십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책원님이랑 딱 반대. 우리 방송 나가면 금방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자, 근데 어떤 여기에 성격이 이 작가가 안 읽은 게 있어요. 아까 쭉 보니까 본인이 안철수보다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세 가지 있으면 그거 한번 얘기해봐라. 그런 질문 있었는데 그때 안 물어봤으면 또 그때 어떤 물어봅니까?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특히나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제가 사실 제일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비교. 네, 누가 더 좋냐, 내지는 뭐 네가 얘보다 뭐가 낫냐 이런 것들 좀 싫어하거든요. 저희 중학생이가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네. 뭐가 더 좋냐, 뭐 이런 식의 질문. 그럼 그 질문은 취소하고요. 다시 물어볼게요. 진성준하고 저 누가 더 좋아요? 아이 그러지 마. 전 엄마 아빠 다 좋습니다. 묻어가잖아 네. 이렇게. 아까 전 어린 시절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우리 김병관 의장은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래서 뭐 밥은 먹고 살았지만 뭐 학비가 풍족하거나 하지 않고 장학금 받고 또 선생님의 도움으로 공부했다. 저는 그런 존재의 근거가 김병관 의장의 어떤 정치적 본질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고마움을 아는 거죠. 어려운 사람의 삶, 서민의 삶을 아는 것이죠. 그게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큰 자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어느덧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세요. 아니,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 네. 그럼 손님은 오셨는데 나쁜 얘기 할 수 없잖아요. 본인의 단점 네, 얘기해 보세요 한번. 저희 셀프 디스 하자고. 저희 단점 정말 단점이 많고요. 일단 뭐 말 잘 못하고. 그거 첫째. 네. 그다음에 말 잘 못하고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고. 근데 이제 대신에 저는 한번 결정하면 뒤를 돌아보진 않거든요. 맞아요. 뒤를 돌아보진 생각- 않은데 결정할 때까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싸우는 거 잘 못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누구랑 이렇게 제가 여기 싸우려고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 잘 못하고 누구랑 이렇게 얼굴 붉히는 거 잘 못하고요. 그럴 일이 생기면 약간 피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게 뭐 장점일 수도 있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볼 때는 그게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단점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표 교수님하고 페어로 다니면 될 것 같아요. 화가 나서도 큰 소리를 안 내실 것 같아요. 가만히 있지 그냥. 조곤조곤 따지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싸움을 할 것 같으면 피한다고 하셨는데 정치권에 들어와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국민들 대신해서 뭐 정치인이 싸워줄 땐 좀 싸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곤조곤 네. 괴롭히죠. 제가요 궁예 관심법을 통해서 심리 분석을 했습니다. 이 시대 참 심리 분석가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김병관은 포항제철이다. 소리 없이 강하다.
포항제철 좋은데? 소리 없이 강하다. 좋은데 괜히 하는 포스코. 소리지 그거는. 그러니까 포스코 광고 문구가 광고 소리 소리 없이 강하다. 아, 그 그거 포항제철이야. 좋다. 강하지. 소리 없이 강하다. 그거 장점이네. 이런 분의 특징이 있잖아요. 말수가 적어요. 무섭지. 그리고 말을 섞고 싶지 않을 때는 가만히 침묵을 해요. 그리고서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설득하거나 어떻게 이길까. 그리고 솔루션을 내놓죠. 예. 그래서 회사 이름도 솔루션 홀딩스를 만든 거야. 왜? 솔루션이 이 사람한테는 있으니까. 관심거리야. 네. 그리고 모든 것의 컨셉은 솔루션으로 시작해서 그것도 솔루션을 그때 끝나. 유행어였어. 솔루션도 홀딩스도 유행어였고 그쵸. 하여튼 그런 회사를 만들었잖아. 예.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장명도 잘했어요. 네. 이 시대의 최고의 장명가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네. 그렇죠. 시끄럽게 강하다. 정청래. 아니 저는 사실은 저한테 누가 제가 진짜 존경하는 이제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셔서 진짜 용기를 갖고 사는데 저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때마다 그분의 두 가지 말씀을 제가 모시고 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외강 내유다. 외강내유. 네, 외강내유. 그건 좀 내유 욕 아니야? 그건 좀 욕 아니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외강내유는 진짜 욕 같은데. 사람들은 다 외강 내강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그분은 정청래의 가슴 속에 안 들어가 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그럼 시끄럽게 약하다 이런 거네? 그것도 아니야. 그게 그거구만. 그건 아니야. 그래서 외유 내강이다. 근데 또 하나는 내가 진짜 이건 부끄러운데 이 시대 아무리 참 자랑이지만 진짜 내 얘기하자면 부끄러운데 그분은 저를 극찬하면서 뭐냐면 눈물 많은 승리의 기획자다. 이렇게 저를 부끄럽겠다 솔직히. 네. 첫 번째 눈물나는 승리의 기획자. 네, 그렇게 얘기해서 저를 거미에 비유를 했어요. 제 첫 번째 책 그 추천사를 그분이 써주셨는데 그래서 거미가 굉장히 승리의 기획자라는 거예요. 촘촘히 이걸 짜면서 기획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두도 알고 계시는 거구나. 그렇지.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죠. 이런 말들은 나는 그렇게 치밀하다고는 생각 안 해 솔직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말은 다 편집이에요. 의장님 그러면 장점 세 가지만 얘기해 봐 주세요. 장점 장점을 잘 말 못하는 게 장점이에요. 스스로. 아니야. 비교적 논리적이다. 네. 네. 비교적. 네, 비교적 논리적인 편이고요. 그래서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전략. 건 좀 있는 것 같고 그 정도 생각나는데.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솔루션이 강하다. 네. 그 얘기를 하잖아. 그게 강점이잖아요. 네. 근데 궁예의 관심법으로 바로 직감으로 파악했어. 취미는 뭐예요? 취미는요. 그냥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수영하고 있는데 네. 이번 기회를 빌어서 못 하고 있어요. 바빠졌으니까. 저는 이제 김병관 원장이 수영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수양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수양. 많이 해야 많이 돼요. 하셔야겠어요. 많이 해야 돼? 다른 거 뭐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저는 이제 게임 회사에 있다 보니까 좀 비는 시간에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즐기려고도 하지만 이제 알아야 업무적으로도 되니까. 많이 하고 그래서 비교적 여유 시간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 아들이 게임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아주 많이 하죠. 아주 많이 합니까? 네. 그거 나무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으로 어떻게 나무래? 그 아버지 입장하고 회사 대표 입장은 야 다른 공부 거니까. 좀 해라 좀 해. 아니 왜냐면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막내도 셋째 아들도 중1이에요 지금. 네. 진짜 게임의 도사야. 그리고 제가 걔한테는 게임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못 하겠어. 왜? 나도 스타크래프트를 초선 때 매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끔가다 이제 내가 가르쳐줘요. 스타크래프트 단축. 그래서 재선에 떨어지신 거예요? 아 그런가? 그래서 아니 스타일하고. 그지 마시라고 그러지 마더라고. 한번 붙여보자고. 근데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정도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생각한 그게 공부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뭔가 계기가 있어야 그걸 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공부에 있어서도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뚜렷해지고 그럼 이제 그 방법이 공부를 해야 그걸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사실 공부라는 것도 하는 거고 지금은 게임을 하다 보면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우거든요. 물론 이제 지나치게 몰입하고 이러면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게임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관계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관계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애들 입장에서는 보면 온라인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게임 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중요하고 그게 사실은 게임 안에서 뭐 이렇게 채팅하고 이런 것만이 다는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그 나름의 경제 시스템들이 돌아가요. 경제 시스템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또 얘기하다 보면 뭐 경제관념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게임이 줄 수 있는 장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군요. 다만 그게 그 보통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공부랑은 약간 거리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본인이 하려고 맘먹었을 때 분명히 저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대부분의 게임과 관련된 연구들이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쭉 게임만 계속 하게 되면 뭐 부모님들이 보실 때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거는 이제 사실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는 10년 뒤 자신의 모습은 어떤 거였습니까? 10년 뒤 모습은 저는 어쨌건 제가 그 하고 싶었던 게 이제 두 가지였거든요. 원래는 그 하나는 장학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그 벤처 하는 분들 좀 도와주는 거. 그게 이제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지금도 하고 싶은 일이고요. 10년 뒤에 아마 그런 거를 그 원래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제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가서 할 수 있으면 그걸 좀 더 앞당겨서 뭐 그런 걸 좀 도와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달라진 건 없네요. 네. 뭐 그 꿈은 뭐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멋지네. 저는 갑자기 꿈이 젊은 나이에. 생겼어요. 그런 훌륭한 일을 했을 때 김병관 의장이 그런 했을 때 참 잘했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일을 좀 갑자기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이고, 드네요. 너무 쉬운 일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덧 2부도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하여튼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나오셔가지고 2시간 이상 계속 저희랑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 회장님.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그 기대해 주신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할 거고요. 아마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PS로 오셔서 여기 직접 팟캐스트 한번 참여해 보신 그 소감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평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끝나죠. 왜 어려운 걸 아, 우리 재미없어서 안 돼. 재미있게 끝내야 돼. 딱 하나만 그 정청래 의원님 옆에서 살아남았다. 아니에요. 네. 우리 이 작가 얘기도 좀 해주시고 이 목소리만 작가님은 듣다가 그 제가 이 작가님이 하시는 방송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 참 팬이시구나. 네, 감사합니다. 뭐 팬이라기보다는 저희 와이프가 팬이에요. 아, 예, 예. 그래서 아들내미는 듣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네, 안 듣고 있어요. 네. 주로 게임 방송 많이 보기 때문에 저희는 네. 네, 그 되게 진행 잘하시잖아요, 이 작가님. 그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 되게 성향이 다르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를 중간에서 잘 조율하고 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진성준은 그냥 생략하자고. 아니야 왜 여의도 있어요. 이 생각하냐고. 일부러 좋은 말씀을 좋은 말 강요하세요.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나쁜 말 하세요. 나쁜 말. 심어도 돼. 진짜. 원래 진짜가 나타날 때 있어서 그 미모 담당이시잖아요. 미모 담당 그건 충실히 사실이지. 잘 하고 계시네요. 아 진짜 동의하기 마지막으로 어렵네. 이제 제 얘기. 아, 진짜. 그 사실은 저희 어머니보다 훨씬 연배는 어리신데 그냥 주변에 계신 엄마 같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솔직히 좀 받았어요. 듣고 아니면 오늘 보고 듣고 저는 사실 이 진짜가 나타났다도 그 전에 많이 봐서 많이 보고 듣고 해서 좀 선입견이 있죠. 이런 분이시겠구나. 근데 그 모습이랑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병관 의장은 손혜원 위원장한테 엄마 같다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엄청 누나 같아요. 그래요. 저는 아까 딱 보고서 아들 같다 그랬어요. 나하고 좀 생긴 비슷하지 않아? 저는 누님 막 이렇게 하는데 누님으로 불러주세요. 저보고 맨날 엄마보다. 그러잖아. 나이 차이 너무 많이 난다. 엄청 누나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그럼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아마 다음 주에 정말 그 초특급 게스트가 네.
저 말고요. 네. 저보다 더 더 초특급 게스트가. 누구예요? 이제 지나갔으니까. 네. 지나갔으니까 이제 오늘 썼어 다. 어머, 썼으니까 가시고 다음 주에 정말 초특급 게스트 얘기 방문이 안 되면 전화 통화 네. 하는 걸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진짜 초특 그분이 내 다음 주? 네. 다음 주. 네. 여기 더듬고 그러세요. 그분이 요새 많이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많이 저 늘으셨으니까. 네네. 섭외 담당이잖아요. 잘 섭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출연 혹은 전화 통화. 네. 안 되면 전화 통화. 워낙 바쁘신 분이어서. 네. 네. 그리고 다음 주도 안 그러면 우리 여러분 뭐 출장 뷔페처럼 뭐 그런 거 없어요? 출장 뷔페. 우리가 가는 거? 우리가 가는 거. 이 마이크 하나씩 들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시간, 1시간 동안 들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